이 집은 그런 거지 드리는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쓰러진 친정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오말순이 내뱉은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오히려 선주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말 들으라고 했잖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김선주. 하지만 몇 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장님, 어떤 노부인이 찾아오셨는데요. 시어머니라고 하시네요. 이제는 수천억 재벌이 된 선주 앞에 무릎 꿇고 나타난 시어머니. 선주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과연 선주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비밀 통장에는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아침이 시작됩니다. 김선주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 선주는 손님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도 신경을 쓰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서 잠에서 깨실까 봐서 말입니다. 시어머니 오말순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선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선주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려놓자 오말순이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뜯어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 나물 또 똑같네. 돈 없는 집 딸이라고 음식도 다양하게 못 만드나? 선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해요. 내일은 다른 걸로 준비할게요.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 밴 지 오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과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오말순은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원래 명문가인데 이런 시골 음식만 먹고 살아야 하나? 명문가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주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편 박태수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덜 마른 채로 거실로 들어서며 하품을 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선주가 남편의 자리에 밥그릇을 놓자 태수는 대충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좀 더 신경 써서 해. 왜 맨날 똑같은 반찬만 나와? 선주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선주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오말순이 손자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아, 할머니 옆에 와서 밥 먹어. 친정 할머니 닮으면 안 된다고 했지? 9살 민준이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 엄마는 혼자 부엌에서 드세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선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어른들 얘기야. 넌 할머니 말만 들으면 돼. 엄마는 원래 그렇게 먹는 거야. 선주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라도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선주의 발언권은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태수는 회사 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오늘 야근할 수도 있어요. 오말순이 아들을 배웅하며 당부했습니다. 태수야, 오늘 회식 있다고 했지? 늦어도 괜찮으니까 동료들과 좋은 시간 보내렴.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태수는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선주에게는 언제 들어올지도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선주도 같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주는 남편이 나간 후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온수를 틀면 가스비가 아깝다고 하시니까요. 오말순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답답해.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어색하게 굴고 우리 태수가 왜 저런 여자를 골랐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며느리들 보면 다들 괜찮던데. 선주는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린 상황이니까요. 어머님, 민준이 학교 보내고 장 보러 갔다 올게요. 가기 전에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오말수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만 사오지 말고 제대로 된 것만 사와. 돈이 아까우니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야. 선주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연애할 때만 해도 다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어머니 앞에서는 선주를 전혀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머니 편에 서서 선주를 탓하기 일쑤였습니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선주야, 엄마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검사 결과가 안 좋대. 입원해야 한다고 하네. 선주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병원이야. 혼자 있기 무서워서 전화했어. 선주야, 어떡하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선주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주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야 해요.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오말순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집 온 지가 10년인데 아직도 친정 타령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거기가 내 집이야? 선주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정말 오래 안 걸려요. 오말순이 드디어 선주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집 와서 친정 타령은 그만해. 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친정이야? 선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태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에 들어서더니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셔야 해요. 내일 가봐야겠어요. 태수는 넥타이를 풀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또 친정 얘기야? 엄마 말씀 안 들었어? 시집 온 여자가 맨날 친정만 생각하면 어떡해? 선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정말 많이 아프시다고 했어요. 한 번만 가보게 해줘요. 제발이요. 태수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거 알잖아. 괜히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내일 회사 일도 바쁜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해? 그날 밤 선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됐습니다. 매일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선주는 가지 못했습니다. 오말수는 선주가 전화 받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또 친정에서 전화 왔네? 정말 끈질기네. 선주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선주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선주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선주는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오말순이 소음에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뭔 소동이야? 어머님, 친정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세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오말순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친정 타령이네. 선주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가 선주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이 필요해요. 선주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수술 잘 될까요? 어머니가 괜찮아질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주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당분간은 누군가 돌봐드려야 해요.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선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양원에 보낼 돈도 없고 친정에는 달리 돌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시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선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말순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을 왜 우리 집으로 데려와?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요양원 갈 때까지만 잠깐 모시고 있을게요. 오말순은 팔짱을 끼고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 집은 그런 거지 드리는 곳이 아니야. 당장 데리고 나가. 어머님, 제발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실 수 없어요. 며칠만요. 선주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오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는 거야?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 선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때 오말순이 갑자기 다가와서 쓰러진 선주의 어머니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신음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선주가 소리쳤습니다. 오말순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소리쳐?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당장 꺼져. 그때 태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소동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서 잠깐만 모시고 있으려고 했는데. 태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금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왜 허락도 없이 데려와? 당장 모시고 나가. 선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예요. 혼자 두면 안 돼요. 태수는 선주를 밀쳐냈습니다. 엄마 말 들으라고 했잖아. 우리 집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 선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게 죄가 아니라고 했지만 가난한 집안과는 엮이기 싫어. 당장 나가. 선주는 울면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다른 데 가야 해요.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주는 택시를 불러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병원 응급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시 오셨어요? 집에서 돌보기 어려우세요? 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상황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봐야겠네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선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뛰어들어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주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못 모셔서 미안해요.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선주는 시댁에 연락했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와주세요. 오말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갈 이유가 없어. 알아서 해. 태수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가겠어. 알아서 잘해. 결국 장례식에는 선주 혼자만 있었습니다. 조문객도 몇 명 없는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땅에 묻으면서 선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온 선주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태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이혼해? 선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오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이혼하려면 해. 하지만 민준이는 두고 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애를 키워? 선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선주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여자가 뭘 하겠냐? 돈도 없으면서. 선주는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지만 태수가 막았습니다. 애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가. 어차피 너 없어도 잘 살 거야. 오말수는 마지막까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집에 와서 온갖 말썽만 부리더니 결국 이 꼴이네. 앞으로 민준이 앞에서 얼굴도 비치지 마. 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부동산에 가서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직업이 뭐세요? 보증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선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무직이고 돈도 별로 없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단 일자리부터 구하세요. 선주는 구직 광고를 보며 이곳저곳 전화했습니다. 경력이 있으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려운 질문들만 들려왔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주부만 하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얼마 안 되고 월세도 비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선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금세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구나? 힘들지? 처음엔 다들 그래.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일은 단조롭고 힘들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한 달 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돈이야. 선주는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서 선주의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아! 선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손가락 2개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손을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치료에 집중하세요. 공장에서는 산재 처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선주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나으면 다시 와도 돼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하기 어려워요. 선주는 집에서 손 치료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일할 수 없으니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라면으로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이 어느 정도 나았을 때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과 피자를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 몰라서 헤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빨리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이라 길을 잘 몰라서요. 선주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비옷을 입어도 온몸이 젖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계속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꽝! 큰 충격음과 함께 선주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다리가 꺾여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졌네요. 수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선주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병원비도 없는데. 수술을 받고 깁스를 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배달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장이 전화했습니다. 다리 다쳤다고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어요. 나으면 연락 주세요. 선주는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으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돈도 떨어져 가고 몸도 아픈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손목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차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만지다가 뒷면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선주야,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열어라. 내가 힘들 때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뭔 말이지? 선주는 메모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남겨두신 게 있나?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김선주라고 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 있네요. 오래된 계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건 일반 예금 통장이 아니라 회사 지분 계좌예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계좌는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기업 지분 명의로 되어 있어요. 선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 지분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거라 정확한 건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주는 통장 사본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만드셨을까? 통장에 적힌 회사 이름은 대한식자재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서울 중구에 본사가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주는 목발을 짚고 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깔끔한 사무실과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주라고 하는데 대표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용무로 오셨나요? 미리 약속이 있으셨나요? 선주는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께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김도윤입니다. 김선주 씨 맞으시죠?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김도윤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야기해요.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김도윤이 차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김선주 씨 어머님이 김정희 씨 맞으시죠? 선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김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제가 혼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과 함께 시작했어요. 선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하셨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김도윤이 차를 따르며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들이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 회사의 시작이었죠. 선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사업가셨던 거예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김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하지만 중간에 다른 동업자가 배신을 했어요. 어머님이 많은 손해를 보셨죠. 그래서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선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진 지분은 뭔가요?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떠나시면서도 지분은 그대로 두셨어요. 저 혼자서 회사를 키워왔는데 어머님 몫은 계속 남겨뒀어요. 선주는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법적으로 상속받으신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덕분에 지금의 회사가 있어요. 선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남겨주셨다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주 씨가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공동대표를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처음에는 사업을 배워야겠지만요. 선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저는 사업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할 수 있을까요? 김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딸도 어머님 닮았을 거예요. 선주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실패만 계속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와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김도윤이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저도 도와드릴 거고요. 어머님이 원하셨을 거예요. 선주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선주는 회사에 나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선주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회계도 배우고 경영도 배웠습니다. 손님들과 만나는 것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김도윤이 격려했습니다.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어머님 닮으신 것 같아요. 몇 달 후 선주는 제법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님들도 선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 일 정말 잘하시네요.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선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선주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회사는 선주가 온 후 더욱 성장했습니다. 선주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선주 씨 덕분에 회사가 더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선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이니까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김도윤과 함께 회사를 크게 키웠습니다. 대한식자재는 이제 전국에 지점을 둔 대기업이 됐습니다. 명동에 새로 지은 본사 건물 꼭대기층에 선주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언론 인터뷰 일정 확인드려요. 조선일보 기자가 2시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준비 잘해주세요. 선주는 이제 대한유통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선주를 자수성가 신화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에서 재벌이 된 성공 스토리로 유명해졌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큰 회사를 만드셨나요? 선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죠.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과거에 힘든 시절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선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해도 될까요? 아직은 개인적인 이야기라서요. 기자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에서 태수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은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오말순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지쳐 보였습니다. 태수야, 오늘도 일자리 못 구했구나. 태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대요. 어디서도 안 받아줘요. 오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명문가 자손이 이런 곳에서 살다니. 태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도 그만해요.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요. 오말순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오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오말순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수야, 이거 봐. 이 사람 누구 같지 않아? 태수가 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제면에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수성가 신화의 여인, 대한유통그룹 김선주 회장. 태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우리 선주야? 정말 선주 맞아? 오말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설마 그 여자가 이렇게 됐을 리 없어. 하지만 사진을 보니 분명히 선주였습니다.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선주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오말수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태수야, 선주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보자. 우리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줄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그 여자한테 뭘 했는데요? 하지만 오말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쨌든 한때 가족이었잖아. 민준이 엄마이기도 하고. 다음 날 오말수는 혼자서 명동에 있는 대한유통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높고 큰 건물을 올려다보니 기가 죽었습니다. 정말 저 안에 선주가 있을까? 로비에 들어가서 접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김선주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어떤 용무로 오셨는지요? 오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예약은 안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서요.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바쁘신 분이라 미리 약속을 잡으셔야 해요. 오말순이 간청했습니다. 그냥 잠깐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그때 선주의 비서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시끄러우시네요. 오말순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김선주 회장님의 옛 시어머니예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비서가 올라가서 선주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아래 로비에 어떤 노부인이 와서 회장님의 옛 시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만나보시겠어요? 선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요? 오말순이 여기 왔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선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려고 했던 과거가 갑자기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모셔 올리세요. 만나보겠어요. 비서가 내려가서 오말순을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보신대요.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올라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선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선주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선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선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오말순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주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가 정말 어려워.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오말순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선주는 오말순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오말순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선주야, 제발 우리 좀 도와줘. 태수도 일자리가 없고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 선주는 의자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안타깝네요. 오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도와줄 거야? 우리 한때 가족이었잖아. 선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다고요? 어머님께서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있나요? 오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선주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그런 말씀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오말순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민준이도 있고. 선주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민준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을 못 보게 한 건 어머님들이잖아요. 오말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주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손님을 안내해 드리세요. 오말순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선주야,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보는 척 했습니다. 오말순이 나간 후 선주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선주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최근에 경매로 나온 물건들 중에 이 주소 집이 있나요? 선주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선주가 살던 시댁집이었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아, 이 집이요? 다음 주에 경매 예정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낙찰받고 싶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보증금 넣고 입찰하시면 돼요. 경쟁자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큰 문제 없이 낙찰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경매 당일 선주는 직접 가지 않고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쉽게 낙찰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성공적으로 낙찰받았어요. 등기도 회장님 명의로 바꿔놓겠어요. 선주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며칠 후 태수가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유통그룹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 선주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요. 지원해 볼까요? 오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주가 우리를 받아줄까? 그냥 무시하지 않을까? 태수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크니까 선주가 일일이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 지원자로 들어가면 모를 수도 있고요. 오말순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어차피 다른 데서도 안 뽑아주잖아. 태수는 이력서를 썼습니다. 사실 쓸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백수로 지낸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좋게 써봤습니다. 면접 날이 됐습니다. 태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갔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니 기가 눌렸습니다. 정말 선주가 이런 회사 사장이구나. 면접실에 들어가니 인사 담당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사가 이력서를 보더니 질문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백기가 있네요. 뭘 하셨나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또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요. 저는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습니다. 그때 면접실 뒤편 유리창 너머에서 선주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선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주는 예전 남편의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많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이사가 선주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주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탈락시키세요. 더 적합한 사람을 뽑으세요. 며칠 후 태수에게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인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태수는 낙담했습니다. 여기서도 떨어졌네.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오말순도 실망했습니다. 선주가 우리를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선주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PD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궁금한데요. 어떤 힘이 있으셨을까요? 선주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PD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깨달음인가요? 선주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간이 사람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마음 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PD가 더 물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셨나요? 선주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네, 있어요. 과거에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선주에 대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다. 저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댓글들이 계속 달렸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 자수성가 김선주 회장의 인생 철학, 품격 있는 리더십으로 화제. 태수와 오말순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선주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저 말이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닐까? 오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도 불안해했습니다. 설마 우리 과거 일을 공개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선주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했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야. 선주의 인터뷰가 방송된 지 일주일 후, 한 탐사보도 기자가 선주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탐사보도부 김 기자라고 합니다.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선주는 기자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원하시나요? 김 기자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지난번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화제가 됐잖아요. 혹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요? 김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회장님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주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텐데 방송에도 괜찮을까요?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진실한 이야기일수록 더 의미 있어요. 선주는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간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김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가난한 집 딸이라고 부르며 하녀처럼 대했어요. 남편도 어머니 편만 들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친정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였어요. 김 기자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집으로 모셔왔는데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쓰러진 어머니 뺨을 때렸죠. 김 기자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선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날 저희는 집에서 쫓겨났고 어머니는 며칠 후 돌아가셨어요. 김 기자가 더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주가 말했습니다. 당시 시댁 앞에 CCTV가 있었어요. 아마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김 기자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쓰러진 노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태수가 선주를 밀쳐내는 모습도 선명했습니다. 김 기자가 선주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 확보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방송에도 괜찮을까요? 선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요.
방송 당일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MBC 탐사보도 특집으로 선주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무 잔인하다. 인터넷에는 분노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시어머니 진짜 악마다. 병든 노인을 때리다니. 선주 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음 날 모든 신문이 이 사건을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충격의 CCTV, 시어머니의 폭행 장면 공개. 재벌 회장의 숨겨진 과거 드러나. 태수와 오말수는 하루아침에 전국의 악역이 됐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악독한 시어머니와 남편이야. 정말 못된 사람들이네. 오말수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들을 찾아내려는 네티즌들의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어요. 함께 가시죠. 오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몇 년 전 일인데 왜 지금 와서?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영상 증거도 있어서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태수도 같이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모습이 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사회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인을 폭행하고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죄이자 유기죄입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이렇게 커진 걸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중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폭행하고 내쫓은 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주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말순과 태수는 변호사비도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갈등이 아닙니다. 약자에 대한 명백한 폭행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오말수는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태수는 유기죄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말수는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정말 죄인이 된 거야? 그때 선주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선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용서하고 싶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주 토요일, 선주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작은 묘지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선주는 가져온 꽃을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오랜만이죠? 바람이 살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선주는 어머니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어요. 시계 바늘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선주에게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가 돌아보니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윤정숙 할머니였습니다. 예전에 이 동네에 살 때 자주 보던 분이었습니다. 어머, 선주야? 정말 선주 맞구나. 할머니께서 알아보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선주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서 선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더라. 대단한 사람이 됐네. 할머니는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주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죠. 할머니가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참 고생 많이 하셨지. 착한 분이셨는데. 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선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댁 이야기가 난리더라. 뉴스 보니까 참 심했구나.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가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보다 무서운 게 후회야. 내가 이겼다. 진짜 이긴 거야. 선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이겼다고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복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넌 결국 용서했잖니.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선주는 할머니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냥 더 이상 미워하기 싫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거야. 미워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거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뭘 할 거야? 계속 사업만 할 거야? 선주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둔 게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도울 거야? 선주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특히 어려운 가정의 여성들을 도우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내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선주는 묘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제가 엄마처럼 착한 일 하면서 살게요. 일주일 후 선주는 대한유통그룹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선주가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김도윤이 찬성했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회장님 뜻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몇 달 후 희망나눔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자수성가 김선주 회장, 사회환원 나서, 어려운 여성들 위한 장학재단 설립.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선주는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성이 선주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주는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조용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오말순이 손자 민준이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펜을 들고 한참 생각하더니 한 줄을 썼습니다.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는 내 엄마 같은 며느리를 얻어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오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선주 같은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니. 요양원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쓰셨어요? 누구한테 보내실 거예요? 오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손자한테요. 나중에 주세요. 지금은 아니고. 간병인이 편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잘 보관해뒀다가 전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선주는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선주 씨, 오늘 재단 개소식 정말 좋았어요. 어머님이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선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해 주신 일이니까 잘해야죠. 김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과거는 다 정리된 것 같고. 선주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앞만 보고 살려고요. 미워하는 것도 지겹고 복수하는 것도 지쳐요. 김도윤이 공감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랑하며 사는 게 최고죠. 선주는 어머니의 손목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요. 그날 밤 선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없고 복수 생각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